자, 여러분 잘 쉬셨나요? 자, 4주차 강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1주차부터 OT를 하고 2주차부터 이제 정상적인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직류회로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류회를 다 배우고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 문제풀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 다 높은 점수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절연체를 서로 마찰시키면 이들 물체는 전기를 뜨게 된다. 이렇게 전기를 뜨게 되는 현상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우리 어디 살아요? 우리 대전 살죠? 바로 이것을 대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대전이라는 것은 원자가 중성 상태를 벗어나 정기적인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대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문제, 원자핵의 구성력을 벗어나서 물질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하죠. 우리는 어떠한 충격에 의해서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전류가 흘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류가 흐르는 현상, 즉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전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자핵의 결합이 약해서 외부의 자극에 의해 쉽게 원자핵의 구성력을 이탈할 수 있는 그러한 전자를 자유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3번, 다음 중에서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전도율이 커져서 온도계수가 부의 값, 즉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커지는 거죠. 내비두면요, 불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금속, 특히 우리가 전기에서 사용하는 구리 같은 것들이 그러한 성질을 갖는데, 이것은 부의 값이 아니라 정의 값입니다. 플러스의 값입니다. 자,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올라가요. 이것이 일반적인 금속이 갖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냐? 정저항의 온도계수다, 이렇게 부르죠.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이 증가하는 특성이 나타나죠. 그런데요, 마이너스 저항의 부저항의 온도계수를 갖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반도체들이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 어떤 도체의 t초 동안에 Q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하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소방 전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전류가 무엇이냐라고 말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못한다면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의를 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전류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1초 동안에 이동한 전기의 양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1초 동안에 전기가 얼마 이동했느냐, 많이 이동했는가, 전류가 많이 흘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동한 전기의 양을 우리는 쿨롱이라고 말하고, 이동한 시간을 1초 세크라고 말하죠. 그래서 쿨롱 퍼 세크가 전류의 단위인데, 우리는 이것을 암페어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류는 1초 동안 이동한 전기의 양 쿨롱 퍼 세크인데, 이것을 우리는 암페어로 표시한다. 우리 5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도체의 I 전류가 T 세크 동안 흘렀을 때 이동된 전기량 Q 쿨롱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같은 얘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같은 문제니까 통과하고 같은 문제 통과하고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지적인 능력을 반복 학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류를 1초 동안 이동한 전기의 량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전기의 양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기의 양을 물어봤으면 이렇게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전류와 시간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기의 양은 전류와 시간의 곱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량의 단위는 그렇습니다. 전기량의 단위는 쿨롱이죠.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도체에 흐르는 전류가 2A라면 1분간 전류를 흐르게 할 때 통과하는 전기량은 몇 쿨롱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전기량을 물어봤네요. 먼저 전기량을 알기 전에 우리는 전류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전류는 1초 동안에 이동한 전기의 양입니다. 자, 그런데 전기의 양을 물어봤으니까 전류와 시간의 곱입니다. 자, 우리 계산 한번 해보시죠. 자, 전기의 양은 전류와 시간의 곱인데 전류는 2A, 시간은 1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SI 단위에서 분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은 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을 곱해주는 것이 아니라 1 곱하기 60초 계산하면 답은 120쿨롱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A의 전류가 10분 동안 흐르면 이동한 전기량은 몇 쿨롱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량을 물어봤네요.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류는 1초 동안에 이동한 전기의 양인데 전기량을 물어봤으니까 전류와 시간의 곱이 전기량이 되는 것이죠. 자, 전기량 Q는 IT, 전류는 10A, 시간은 10분인데 SI 단위에 의해서 초로 바꿔줘야죠. 그래서 10분 곱하기 60초 계산하게 되면 6000쿨롱이 되겠습니다. 우리 9번 문제를 또 역시 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전지에서 5A의 전류가 10분 동안 흘렀다면 이 전지에서 나온 전기의 양은 몇 쿨롱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류의 개념은 1초 동안에 전기가 얼마나 이동했는가인데 이동한 전기의 양을 물어봤으니까 전류와 시간의 곱이 전기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전기의 양 Q는 IT, 전류는 5A, 시간은 10분인데 초로 바꿔야 되니까 곱하기 60초 계산하게 되면 3000쿨롱 되겠습니다. 10번에 1A/hour는 몇 쿨롱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SI 단위에서의 시간의 개념은 초입니다. 그래서 암페어 아워라고 말하지 말고 암페어 세크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 1암페어 세크는 1쿨롱이 되겠죠. 그런데 1암페어 아워라고 초보다 아워는 3600배 큰 거죠. 그래서 1시간은 3600초니까 그러면 전기의 양도 3600배 커져서 3600쿨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쉽지만 여러분들이 한순간 생각을 잘못하면 3006분의 1인가 이렇게 실수를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1번 문제를 보면 어떤 도체의 단면을 1시간에 7200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했다고 하면 전류의 크기는, 자, 우리가 사실 이렇게 문제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키워드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키워드는 전류입니다. 자, 전류는 1초 동안 이동한 전기의 양이라고 말했으니까, 자, 1시간에 7200이 이동했대요. 그러면 1분에 7200이 맞지만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이것을 초로 바꿔야 되니까 1시간에 3600초잖아요. 곱하기 3600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답은 2A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무엇이라 하는가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우리 이것을 기전력 이렇게 배웠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기자력을 배울 텐데 제 4장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전력, 전압을 연속해서 만들어주는 심 또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전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심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심을 무엇이라 하는가? 우리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물을 계속해서 흐르게 하는 펌프와 같이 전기열에서 전류를 계속해서 흐르게 하려면 전압을 연속해서 만들어주는 힘이 필요한데 이를 기전력이라고 말하고 단위는 볼트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14번 문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V 기전력을 가했을 때 20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했다면 이때 전기가 행한 일은 몇 줄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전압의 개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전압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자, 전압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전기가 이동해서 한 일입니다. 자, 전기가 이동해서 일을 했는데 일을 많이 했어? 일을 많이 하면 전압이 높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일 많이 못했어? 전압이 낮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전압이 높으면 일을 많이 하는구나. 즉 따라서 전압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전기가 이동해서 한 일. 근데 일은 우리가 단위를 줄이라고 말하고 전기는 쿨롱이라고 말해서 전압이라는 것은 결국은 줄 퍼 쿨롱이 됩니다. 줄 퍼 쿨롱을 우리는 볼트, 전압의 단위는 볼트가 되는데 이 문제는 전압은 이미 주어졌고 일을 얼마나 했는가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일을 알고 싶다면 전압과 전기의 양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너무 쉬운 문제죠. 그래서 전기가 한 일 얼마냐? 한 일 W, 이때 W는 워크의 단위입니다. 워크. WORK의 약자, 이니셜이 W입니다. 이 W로 와트로 있는 분도 있는데 와트가 아니라 그냥 W입니다. 한 일을, 즉 에너지, 전기의 에너지를 우리는 W, 즉 영어로 말하면 워크입니다. QV라고 말했으니까 전기의 양은 20쿨롱, 전압은 100V 두 개 곱해주면 답은 2000줄이 되는 것입니다.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MKS 단위계에서 고유저항의 단위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 M은 미터, K는 킬로그램, S는 세컨드, 초가 되겠습니다. 이때의 고유저항의 단위가 있는데 이 고유저항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전선의 길이 1m당 단위 면적 스퀘어 미터가 갖는 저항의 크기를 고유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풀 단위로 우리가 단위를 본다면 오hm 스퀘어 미터 퍼 미터인데 스퀘어 미터와 미터가 약분하니까 결국은 오hm 미터 되는 거죠. 그래서 고유저항의 단위는 1번 오hm 미터가 맞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2번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오hm 스퀘어 밀리미터 퍼 미터가 있는데 고유저항의 단위가 오hm 스퀘어 미터 퍼 미터가 되려면 전선 1m당 단면적이 가로가 1m, 세로가 1m라는 개념이죠. 말도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면 전선은 얇은데 어떻게 제곱미터, 즉 스퀘어 미터가 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책에나 있는 얘기고 그렇다면 우리는 밀리미터의 단위로 바꿔야죠. 그래서 그 단위가 오hm 스퀘어 밀리미터 퍼 미터가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실용 단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6번 문제에 고유저항을 로우, 길이를 L, 반지름을 R인 전선의 저항 R은 몇 오음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식 그 자체죠. 전선 자체 저항이니까 전선 자체의 저항은 로우 파이 R 제곱의 L이 되는데 이 단면적 R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배웠죠. 반지름 곱하기 3.14죠. 반지름이 R이라고 했으니까 R의 제곱에 3.14는 파이 원주율이니까 파이 R 제곱분의 L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공식 그 자체네요.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구리선의 최적을 균일하게 5배의 길이로 늘리면 저항값은 몇 배가 되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전선 자체의 저항 R은 로 A분의 L인데 이 L을 5배 늘렸다는 거예요. 균일하게. 그러면 단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5분의 1로 줄어들죠. 결국 저항 R은요 5분의 1분의 5가 되는 거죠. 번분수 형태의 공식을 곱해보면 5분의 1분의 5는 25가 됐죠. 그래서 처음에 있던 저항보다 균일하게 5배의 길이를 늘리게 되면 그 저항값은 25배가 커지게 되는 거죠.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도선의 반지름을 3배로 하면 저항값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전선 자체의 저항 R은요 A분의 L인데 이 A가 파이 R 제곱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R 반지름을 3배로 늘렸대요.
자, 이것을 3배로 늘리게 되면 제곱이라고 그랬으니까 3, 3은 9가 되는 거죠. 결국은 단면적이 9배 커지게 되는 거죠. 단면적이 9배 커지게 되면 저항은요, 반비례 관계니까 9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암산도 가능한 문자가 됩니다. 19번 문제를 보게 되면 전선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몇 배가 되는가? 단 동선의 최적은 일정하다 그랬어요. 문제를 보게 된다면 자, 저항은 로 A분의 L인데 L을 2배로 늘렸다는 거예요. 단면적은요, 최적 일정하니까 2분의 1로 줄어들죠. 결국 2분의 1분의 2가 되니까 계산하게 되면 처음 저항보다 4배가 되는 거죠. 4배가 커지는 거죠.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굵기가 일정한 도체가 있다고 합니다. 부피를 일정하게 하고 반지름을 2분의 1로 되게 잡아 늘렸다면 저항은 몇 배가 되는가? 반지름을 2분의 1배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문제를 좀 봅시다. 전원 자체의 저항이 로 A분의 L인데요. 반지름을 2분의 1배로 작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여기 보십시다. 반지름을 2분의 1배로 작게 했어요. 근데 그것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전선의 단면적이 4분의 1이 됐어요. 그럼 길이는요, 4배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굵기가 일정하다고 말했으니까 이 조건이죠. 그러면 결국은 4분의 1분의 4가 되니까 4, 4, 16. 처음 저항보다 16배의 저항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표준 연동의 고유 저항 값은 오hm 스퀘어 밀리미터 퍼 미터. 고유 저항 값이 얼마냐는 거죠. 표준 연동은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인데 58분의 1 오hm 스퀘어 밀리미터 퍼 미터가 되고요. 경동선은 55분의 1 스퀘어 오hm 스퀘어 밀리미터 퍼 미터가 되는데, 경동선은 좀 딱딱해서 또한 고유저항이 커서 옥 외에 많이 사용되고, 연동선은 좀 고유저항이 작아서 부드럽죠. 그래서 옥내 공사에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2번 도전율의 단위 그랬는데, 여러분 도전율이 무엇이냐면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로서 고유저항의 역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유 저항이 뭐였어요? 5ohm였죠. 그래서 1번에 보면 5ohm 있죠. 이거 역수예요. 이거 분의 1인데 분모에는 5ohm이 분자로 올라가면서 뒤집어졌죠. 우리 얘를 모우라고 말하죠. 그래서 도전율의 단위는 모우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오음의 법칙에서 옳은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음의 법칙 아주 가장 기본적인 법칙인데 전기에서는 빠질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이 사용되는 그런 법칙이죠. 자, I는 R분의 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는 비례하고 저항과는 반비례한다. 따라서 1번은 전압은 전류에 비례한다가 맞는 것입니다. 24번 문제를 보게 되면 전류가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다음 중 어느 것과 관계가 있는가? 오음의 법칙이죠. 25번에 오음의 법칙에서 전류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가 맞습니다. 26번에 보게 되면 전류를 물어봤네요. 15ohm의 저항에 100V의 전압을 가하면 흐르는 전류는, 여러분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는 R분의 V죠. 그때 저항이 15ohm, 전압이 100V 계산하게 되면 10A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10A가 어떻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죠? 두 개 곱해보면 알죠. 분모와 결과값 곱했을 때 분자가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자, 우리 2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로에 100V의 전압을 가했더니 10A의 전류가 흘렀다. 다음 중 이 회로의 저항은, 역시 오음의 법칙입니다. 우리 지금 굉장히 쉬운 문제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이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소한의 15주 동안 어느 정도의 진도를 좀 나가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말이 빠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 과정을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성적은 형편없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의를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선배도 강의했었고
또 여러분의 후배들도 아마 강의를 하게 될 텐데 그러합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여러분의 성적이 형편없어집니다. 자, 오면 부칙 I는 R분의 V라고 말했는데 저항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전류와 저항은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자, 결국은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니까 이때의 전류가 10A, 전압이 100V, 그래서 10분의 100은 115ohm이 되는 것입니다. 27번 문제를 보니까 그림과 같은 흐름에서 합성 저항은 얼마인가 그러는데 저항이 병렬로 접속이 되어 있네요. 이것이 만약에 직렬이었다면 합성 저항 R은 R1 플러스 R2가 되겠지만 병렬이니까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외우면 좋은데 합성 저항 R, 토탈 저항 R은요 R1 플러스 R2분의 R1, R2 공식인 거죠. 자, 우리 29번에 보니까 305ohm의 저항 세기를 이용하여 가장 작은 합성 저항을 얻을 경우 몇 ohm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포인트로 잡아놔야 될 것은 뭐냐면 가장 작은 합성 저항을 말하네요. 가장 작은 합성 저항이라는 것은 병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가장 큰 것은요, 직렬을 의미하는 거죠. 자, 저항 세 개를 모두 병렬로 연결했을 때 최소 저항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R5민 저항 N개를 병렬로 연결한 합성 저항은 이렇게 보는 거죠. R0는 저항을 개수로 나눈 거죠. 305ohm이 3개 있대요. 그러면 105ohm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역시 이 문제도 사실 우리가 내용만 알게 된다면 암산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30번 문제는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6개의 같은 저항을 병렬로 접속하여 라고 되어 있다면 우리 여기서 힌트 얻을 수 있는 게 있네요. 6개의 같은 저항을 병렬로 접속했어요. 그러면 R을 6개로 나눈 거네요. 그쵸? 저항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저항 R을 6개로 나눈 거네요. 그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왜 모르냐면 R을 모르니까. 하지만 R 나누기 6이라고는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0V의 전원에 접속하니 30A의 전류가 흘렀다. 이때 저항,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한 개의 저항값은 얼마냐? 일단은 우리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 저항이 얼마인지를 빨리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20V 30A라는 말이 있으니까 우리 저항 구할 수 있죠. 저항은 I분의 V가 되겠습니다. 전류가 30A, 전압이 120V, 저항은 4A가 되는데 여러분 저항 한 개를 6개로 나눴는데 걔가 지금 우리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걔가 4였어요. 그러면 R 내부정 얼마가 되겠습니까? 두 개 그냥 곱해주면 되죠. 6, 4, 24. 그래서 저항 한 개의 저항값은 24ohm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얘를 병렬로 6개를 병렬로 연결했더니 6개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4ohm이 됐었던 것입니다. 좀 어렵죠? 자, 우리 31번 문제를 보게 되면 4ohm, 6ohm, 8ohm의 3개의 저항을 병렬로 접속했대요. 이때 합성 저항은 약 몇 ohm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병렬이라잖아요. 그러면 R1분의 1 플러스에 R2분의 1 플러스에 R3분의 1을 다 더한 다음에 다시 역수를 해주는 거죠.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4ohm과 6ohm과 8ohm을 계산해 봅시다. 4분의 1 플러스에 6분의 1 플러스에 8분의 1분의 1. 교수님 이거 뭐 통분해야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계산기 누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수학적 바탕은 물론 있어야 되지만 억지로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개념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계산기 눌러서 사용하시는 것을 오히려 더 권면합니다. 32번 문제를 보게 되면 3ohm과 6ohm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 경우는 병렬로 연결했을 때 몇 배인가 했는데 직렬 구하고 병렬 구해서 비교해보면 되겠죠. 직렬이 쉽죠. 그냥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저항은요 3ohm과 6ohm 더하니까 9ohm 됐는데요.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해라.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곱해라. 그래서 3과 6을 더하면 9, 6, 3, 18이죠. 18을 9로 나누게 되면 2ohm이죠. 그럼 2ohm에 대해서 9ohm은 얼마나 큰가를 봤을 때 4.5배의 차이가 나죠. 자, 우리 33번 문제를 보게 되면
저항 R1과 R2가 병렬일 때 전류가 I래요. 그러면 I1에 흐르는 전류는 구별할 거 없죠. 자, R1과 R2가 있는데 R1에 흐르는 전류 I1의 크기를 알고 싶어요? R2가 크면 R2에 안 흐르고 R1에 많이 흐르겠죠. 안 흐른다는 건 아주 작게 흐르겠죠. 결국은 R1에 흐르는 전류 I1은요, R2가 크면 클수록 크는 거니까 R2에 비례하네요. R2가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R2가 올라가 있네요. 그래서 R1에 흐르는 전류는 R1 플러스 R2분의 R2가 된다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전체 전류 I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주차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좀 더 쉬었다가 이제 5주차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